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각색 시나리오 이재수의 난입니다. 제주도를 생각하면 아름답고 푸른 바다와 같이 휴양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 원악도, 멀고 살기 힘든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주 백성들의 삶은 눈물겨웠어요. 그들은 심각한 군역에 시달렸고요. 임금께 바쳐야 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작품 속에 그려진 모습에 따르면 외구와 성교 교인들까지 제주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죠. 여기서 성교는 천주교를 가리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제주 도민들은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두 번의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1898년에는 방성칠의 난이, 1901년에는 신축 제주 항쟁, 즉 이재수의 난이 일어났지요. 이 작품에서는 신축 제주항쟁 사건만을 배경으로 삼지만 방성칠의 난까지 살펴보아야 당시 백성들의 울분에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성칠난은 방성칠이 이끄는 남학당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난 밀란이에요. 방성칠은 동학도였어요. 동학농민운동은 많이 들어보셨죠? 평등 사상을 중심으로 신분제 사회와 외세에 반발하며 일어난 혁명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동학의 지도자들은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요. 전라도 출신이었던 방성칠은 제주도로 향하여 남학당을 이끕니다. 이때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포함되어서 제주군, 정의군, 대정군이라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었죠. 제주목사, 제주군수, 정의군수, 대정군수가 다스리는 제주도는 생지옥이었습니다. 방성칠이 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가렴 주고 가혹하게 백성을 괴롭히며 세금을 걷는 제주 목사 이병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병휘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방성칠과 그의 무리를 괘씸하게 여겨서 잡아들이려다가 오히려 수만 명의 민중을 화나게 하는 바람에 몽둥이로 얻어맞습니다. 제주성을 장악한 방성칠은 제주도에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홍제진과 송두옥이 이끄는 창의군에 패하면서 방성칠의 난은 실패하지요. 신축 제주 항쟁이라 불리는 이재수의 난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재수와 좌수 오대현 그리고 대정군수 최구석이 이끄는 상무사라는 비밀 조직이 천주교도와 봉쇄관에게 대항했던 밀란이죠. 당시 천주교는 라쿨 신부가 부임하면서 신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교회가 확장되면서 제주 도민의 민간신앙을 무시하는 행위와 도민들을 착취하는 행위가 계속됐습니다. 도민들의 분노로 밀란이 일어나면서 천주교도 300여 명의 목숨을 잃게 되죠. 이를 알게 된 프랑스 함대가 개입하면서 난은 종료되고요. 이재수는 처형을 당합니다. 작품 속 이재수의 난은 오노인의 수치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노인은 살기 좋은 마을 효돈리에 사는 양반이었어요. 장이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장이는 향교의 으뜸 직책을 가리킵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바로 성교 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은 오노인의 상투를 말꼬리에 묶어서 끌고 다니며 능욕했습니다. 그날 밤 오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감나무에 메고 말았죠.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성교 교인들이라면 신을 믿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토록 흉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두 번째, 오노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동안 제주의 관리들은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는 꽤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성교 교인들은 대부분 신이 아니라 이익을 좇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봉쇄관 강봉원의 부하가 되어서 마름 노릇을 했습니다. 성교를 믿기만 해도 세금이 감면되었으니 너도 나도 교인이 되었고요. 그들이 면제받은 세금은 고스란히 다른 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도로 귀향을 온 최선달까지 강봉원의 옆에 착 붙어서 주민들을 닥달했죠. 그래서 당시 제주도에서는 성교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성교꾼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봉쇄관이 감색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는 일은 당연한 업무예요. 여기서 감색은 세금을 매기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지만 왕실에서는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원했습니다. 곡물은 곡물대로 바치는데 미역이나 전복에도 세금이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성교의 폐단에 질린 교인도 있었습니다. 대전고을 사람 강우백은요, 입으로는 올바른 교리를 말하면서 교리대로 행동하지 않는 종교는 믿지 못하겠다고 배교합니다. 아직 성교의 희망을 품고 있던 양 베드로가 말려보지만 강우백은 단칼에 거절하지요. 그는 이미 마찬삼, 오달문, 채군수 그리고 여러 유생들과 함께 비밀 결사인 상무사를 만들어 활동하는 중이었어요.
상무사는 겉으로는 이익을 꾀하는 회사 이름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교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해요. 바로 상무사의 소식통 이재수죠. 이재수는 노비 출신이지만 머리가 좋고 민첩해서 채군수의 통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더 이상 교인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법국에서 온 구신부는 여아대라는 첩지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감싸고 돕니다. 이는 임금과 같이 대하라는 뜻이었는데요. 마치 왕을 대하듯 법국 신부를 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교인들은 이제 관리들조차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이 된 거죠. 그들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최재보의 납치 사건입니다. 최재보라는 교인은 오좌수의 첩이었던 월계를 납치하고도 뻔뻔하게 굽니다. 만약 자신에게 손을 댔다가는 교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죠. 채군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벌을 주려고 하지만 사령들은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매를 치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때 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오좌수 역시 곤장을 맞았어요. 그런데 정작 죄를 저지른 최재보의 태도를 보세요. 당시 교인들이 누렸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겠죠? 오좌수와 상무사의 일원들은 통문을 돌려서 사람을 모읍니다. 통문에는 과도한 세금과 교인들의 횡포로 삶이 어려워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나서자는 내용을 담았죠. 이 작품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 회민이라고 하는데요. 회민들은 이제 창의군이 되어서 교인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협상을 해보기도 전에 제주도로 돌아온 문신부와 구신부가 갑자기 오좌소에게 화해의 뜻을 담은 편지를 전합니다. 그 사이 제주도민을 괴롭혔던 강봉헌은 신부들이 타고 온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쳐버리죠. 여기에서 상무사의 지도부는 의견이 서로 엇갈립니다. 오좌수는 이왕 저쪽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뭐하러 싸우냐 이런 입장이지만 강우백과 마찬삼은 아직 경기를 풀기는 힘들다고 결코 회민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교인들이 진짜 화해하려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구신부와 최선달을 따르는 교인들은 채군수가 다스리는 대전군의 관할을 습격해서 무기고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기 위해 모인 회민의 무리를 공격하죠. 결국 오좌수와 유생들은 교인의 포로로 잡혀서 제주성으로 끌려갑니다. 채군수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구신부와 김군수, 제주군수였어요. 그들을 차례로 찾아가지만 소용이 없어요. 구신부는 내가 대신 폭도를 다스려주는 것이라는 뻔뻔한 말을 늘어놓더니 회민을 가리켜서 폭도라고 한 거예요. 이미 법국 군함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만약 프랑스 함대가 정말 제주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함께 힘이 되어주어야 할 김군수는 술이나 마시겠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왕처럼 구는 신부들, 자신의 나라도 돌보지 않는 관리들 사이에서 채군수는 절망합니다. 이재수는 달랐습니다. 천하다는 노비 출신, 배운 것 하나 없는 통인.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알았고 용기 있게 장도로 나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마찬삼과 오달문이 있죠. 채군수는 법국 군대가 금방이라도 제주에 도착할 수 있다며 걱정하지만 이재수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합니다. 채군수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히죠. 채군수는 어떻게든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구신부를 계속 설득합니다. 교인 중에 가장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5명, 그 5명만 민당에게 넘기라고요. 하지만 구신부는 곧 법국의 함대가 도착할 것이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동안 이재수와 민당들은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바로 들어가죠. 우선 연을 띄워서 성 안의 백성들에게 뜻을 알립니다. 만일 교인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앞다투어 성문에 나섰고요. 그 중에는 악덕한 교인이었던 최재보도 껴있었습니다. 최재보처럼 성 밖으로 몰래 나온 교인들은 회민의 손에 이끌려 이재수 앞에 끌려왔고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 안에 있는 교인들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제주성 안에 갇혀 있는데 법국의 군함은 온다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처음에는 함대를 믿고 거만하게 굴던 신부들도 이제는 제발 성문을 열지 말라고 채군수에게 사정을 했지요. 채군수 역시 더 이상 사람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과 민당의 의견을 조율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 안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성문이 열리기 전에 교인들을 사냥해서 민당에 바치기로 하죠.
성문이 열리고 이재수는 성 안의 백성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들어옵니다. 그는 마치 그날만의 기회인 것처럼 쉬지 않고 교인들을 처형했죠. 이날 15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틀 뒤 프랑스 함대와 정부군, 일본 군함까지 도착하면서 이재수의 난은 끝이 납니다. 이재수는 성교의 폐단과 봉쇄관의 폐단을 개혁한다는 조건으로 항복하죠. 얼마 뒤에 그는 법국인이 간섭하는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합니다. 밀란을 주도하거나 방관했다는 죄목으로 잡혀간 다른 사람들 역시 부당한 재판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죠. 프랑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데요. 이 벌금은 제주도민들이 기꺼이 떠안습니다. 채군수를 먼저 석방하는 조건으로요. 눈치만 보고 있던 무능한 정부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죠. 실패로 끝이 난 밀란 뒤에는 끔찍한 20세기가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을사늑약과 한일 강제 병합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로 20세기를 시작해야만 했지요. 백성을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억하고 싶어요. 힘들다고 우리 좀 생각해달라고 발버둥 쳤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이재수의 난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